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을 거부했고요. 대단히 무례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이 촛불 집회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당연한 조사 절차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파장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윤건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 즉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임을 밝힙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상당히 무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원의 절차일 텐데 수령 거부를 했고요. 이메일도 반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전한 얘기에 보면 감사원이 권한에 없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무례하다는 뜻은 이제 예의가 없다는 뜻인데 글쎄요, 감사원이 이제 본인들의 업무가 뭔가를 공직자를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28일 날 전화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한 일로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하시겠느냐 이렇게 그 문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글쎄 더 이상 무슨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 조사를 하는데 저는 예의라는 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윤건영 의원이 전한 권한이 없는이라고 한 부분에 주목을 해서 그렇잖아도 네. 아까 감사원법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합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직자에서 물러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사 권한이 없을 듯 하지만 감사원법 제50조에 보면 그 공직자에서 물러난 사람도 재직 중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당자는 응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응하지 않았을 때 무슨 처벌을 하거나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감사원이 그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합당한 권한이고요. 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글쎄 감사원 조사를 권한이 없다고 한 부분은 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 보실 때 어떠세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감사원법 50조는 이제 감사 대상 기관 외자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이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2항을 보면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는 또 나름대로 내재적 한계가 있거든요. 네.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이 언제든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 안에서 이루어질 때 또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이게 긴급한 상황인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밑단에 있었던 서훈 국정원장이라든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지금 감사원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어떤 필요 긴급적인 불급적인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 최소 한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 감사원 내재적인 한계를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를 언제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질문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요. 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조사다 이런 주장을 감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감사원이 이 조사를 할 때 논란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추가 조사에 대한 시사를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시간 뒤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실이죠. 예, 자료 수집에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결정하셨다는 아니, 건가요? 대통령님 발언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속성상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정부에서 한 일들이 전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네. 자, 뭐 사건 실체, 과거를 돌아다 보려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직 정부에서 한 일들이 모두 감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우김 의원님,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서면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 뭐 있는 겁니까? 글쎄요, 서두른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도 않고 또 지금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 안보실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발 조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에 보면은 필요 최소 한도의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서면 조사 그리고 이메일로 답변하거나 전화 통화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 것 같은데 예. 무례한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무례한 지시라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원의 질문 요지가 어떤 보고 내지는 첩보를 받았는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해수부 직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네. 그거는 감사원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과연 국가가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를 국민으로서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해수부 직원이 월북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난무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월북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사실로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월북을 하려 했던 아니면 월북이 아니든 간에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월북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송환해야 될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국가안보법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법 보면은 실제로 월북을 시도하면은 어떤 형량이 내려지고 그거는 송환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무 시도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 정부를 수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책임에서 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감사원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이 질문지를 발송했다. 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과거 노태우, 김영삼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질문지를 보냈고 실제로 답변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수령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또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김병민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순한 서면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3차례가 넘게 진행했던 감사에도 불구하고 4번째 감사를 4대 강의관에서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까지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도됐던 바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한 진실들을 만약 규명하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라 서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이고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받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유족 중 어린 아들의 구구절절한 그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답장에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자필 답장이 아니라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현직에 있었던 순간 대통령이 편지에서 밝혔던 것처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월북으로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그러한 일이 사실이 아닌 현재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간 많은 피해를 받았던 유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같이 무례한 단어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누구에게 지시를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일단 법률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앞에 전제로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이 시점이지? 하필이면?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본 내용을 이제 감사원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피격 사건 당시에 관련 첩보를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라고 얘기하면 첩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첩보가 어떻게 보고됐는지 여기서 수사가 우선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사가 전제됐을 때 그 수사 보고 내용에 대해서 소위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소위 최근에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서문 조사를 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먼저 밝혀야 돼요. 이걸 수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있는 점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도 분명히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감사원은 또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탈탈 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욕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문재인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요건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 거기에는 또 최재 감사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감사원의 많은 행태가 소위 감사원의 독립성보다는 정부를 위해서 다방면에 어떤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감사의 종료 시점이 감사원에서 설정한 종료 시점이 이달 14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바지에 들어서는 감사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조사를 했겠죠. 지금 뭐 감사원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해수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뭐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안보실 등등 아마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공개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뭐 거기도 지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 감사를 14일 날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마무리 짓는 단계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할 경우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하는 거죠.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규정이 돼 있죠. 물론 뭐 필요한 최소한 그러지만 아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 뭐 조사를 시도한 적조차 있습니까? 지금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무례하다고 얘기했는데 무례하다는 건 뭐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뭐 감사원법에는 응해야 한다로 돼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와 별개의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만약에 뭐 피의자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거부할 수 없는 국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족들은요, 고 이대진 씨의 유족들은 제가 오히려 무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원에서 최대한 뭐 예를 갖춰서 서면 답변을 이제 요구를 한 것일 텐데 무리하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 위에 법이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뭔데요? 대통령으로서 현직에 계실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미안하다는 의사 표현을 한번 하지 못할 망정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오히려 무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죠. 그럼 유족에 대해서 지금 뭐 무례하다는 저희한테 무례하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요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조사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의 존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곧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부름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때까지 2년 동안 목소리를 높였고 시신 없는 장례를 저희는 치렀잖아요. 정말 비참했거든요. 예. 우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제작진이 직접 이 권영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이된 씨의 부인인데 상당히 분노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았고요. 남편 영정 앞에 절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걸 알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정의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거든요. 그게 곧 공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참으로 묘하게도 이 해수부 직원이 2020년 9월 22일에 9시 40분에 총격을 당하고 10시쯤에 소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고가 됐고 그 이전에 같은 날 오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도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사망한 직후에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 화두가 종전선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전선언이 됐든 동맹이 됐든 남부 화해가 됐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공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야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 질의를 했는가? 그동안에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로 딱 묶어가지고 지금 그 지정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은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따라서 정말로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처를 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예. 단순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전직 관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마치도 불가촉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면은 과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그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가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 보이는 행태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은 예전부터 저희가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높여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은 것은 민주당 자체였거든요. 그 당시 청와대였어요. 지금 민주당이 오늘 저희 기자회견도 들었는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예요. 이거는 또다시. 네. 자, 민주당의 기자회견 오늘 이 부분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최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지금 뭐 2차 가해다 이런 표현이 나올 만큼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건이 진실이 규명이 되고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고
뭔가 서면 조사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것이 정쟁의 한가운데로 휘말려 갈까봐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권이 차분하게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한을 풀어드려야 이 유족들에게도 그래야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유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이런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망한 약속이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실 이제 왜곡했던 내용으로서 월북이라고 하는 낙인 찍기에 바빴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족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무례하다 등에 대한 이 평가를 대신 전달하게 되는 이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국정상황 시정을 지냈던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측근 인사로 볼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윤건영 의원이 바로 이 문제가 봉착되고 다시금 진실규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월북에 대한 정황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끝끝내 월북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그 골든타임 순간 정부가 긴급으로 구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통탄할 노릇일 텐데 그 이후로 오히려 정부 그리고 집권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피해자에 대한 월북 낙인 찍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보냈던 편지,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규명된 진상이 결국 월북자인 정황이 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면 매우 간단한 일일 것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얘기에 대해서조차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붙이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었죠. 수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때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현직에 있던 대통령도 피의자로 규정해서 수사해야 된다. 조사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원의 이제 질의서도 이제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가? 이런 또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체가 밝혀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판단이 다른 상황인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들의 심정이야 실체를 밝혀서 본인의 억울한 점들을 어떤 밝혀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4일이 감사원이 딱 규정한 날짜, 이건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수사의 정밀성, 조사의 정밀성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소위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서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그 관련 내용들이 검찰에 압수수색 다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압수수색을 내용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겠죠. 전 그렇다면 이런 조사 수순에 맞게 적법하게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제가 서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기에
그 질의 서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어떤 질의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들로 질문이 좀 왔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감사원이 지금 계속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의서를 넘겼는지에 대해서 전 그래서 이게 공론의 영역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쌍방이 서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례한 건지 아니면 감사원이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과도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공개돼서 논의가 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거부하고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요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진실을 밝혀야 될 부분에서 이 걸림돌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족들은 추가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된다면 검찰로 다시 이 수사가 더 확대돼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진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원래 감사원 조사는요, 그 민간인이 됐을 경우에 감사원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소환 조사도 할 수 있고 서면 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퇴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본인들의 협조 요청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나는 안 나가겠다. 네. 뭐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에 대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강제를 하거나 할 방법은 없고요. 그걸 마무리해서 뭐 이 부분은 이제 더 밝혀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별도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수사는 현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뭐 2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새롭게 뭐 고발을 하는 거와 별개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만약에 진척이 되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할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 9월 28일 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를 했을 때는 아마 이러이러한 조사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예. 실제 그 조사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조사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부분에 관해서 문의를 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도 무례하다 이렇게 나오면 글쎄 그 뭔지 나는 뭐 성역이다 뭐 이런 걸 선언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도 감사원법에 따라서 예.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조사를 받지 않을 권한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원에서 이 감사원 조사 종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네. 이제 결과를 마무리해서 뭐 감사원법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본인이 시정연설에서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유족들에 대한 편지에서도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왜 진상규명에 협조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무례하다는 그런 단어 말고. 예. 여야는 이번 감사원의 서면 조사와 관련해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족의 피눈물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 탄압, 또 전 정부 정치 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좀 국민 앞에 겸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재발절인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양쪽의 입장차가 워낙 커가지고요. 뭐 타협하고 이럴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이 야당에서는 일관되게 정치 보복, 이 전 정부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요,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촛불 집회로 사태가 번지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원이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합니다. 네,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국민일보와 통한 내용은 보도한 내용인데 경우에 따라 촛불 집회로 사태가 번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요,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길 원하는 거냐 이런 논평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나라라면은요, 다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초당적으로 그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미국의 원비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미국으로 왔지만 결국 며칠 만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사망한 후에 미국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원비어의 부모를 중심으로 해갖고 초당적으로 북한 정권의 이 가족이 대응을 하는데 북한이 꼼짝을 못하는, 그거는 그만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은 미국의 시민이 이렇게 언어 도단의 그런 고문 속에서 살해당했다라는 그 분노를 공유하면서 그 정책, 그 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시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골든타임에 왜 이 해수부 직원을 살리지 못했느냐라고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그런 처참한 살해를 당했을 때 과연 정부로서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건데, 그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지금 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촛불을 들겠다, 정치 보복이다, 지금 이러면서 다시 진영 싸움을 하고,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을 때 지금 그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당시의 민주당이 과연 책임을 졌는지에 대해서 준엄하게 질문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게 여야 진영 싸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정말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감사원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서면 질의 보내기 직권남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서면 질의서를 보낸 거 하나만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삼겠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감사원의 구체적인 고발 대상이나 고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나와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에 보여왔던 행태들,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지금 최근에 많은 감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사위원회 개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이라면 의뢰해야 할 그런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 금지를 넘어서는 그런 내재적 한계를 위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적절하게 지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선임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김재욱 교수님, 이 촛불 집회 언급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촛불 집회는 국민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안 들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 과거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는 그 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촛불을 언급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보여왔던 행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될 건 사실이잖아요. 당장 감사원장 스스로가 소위 그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국정 운영에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독립성에 대해서 스스로 예를 들면 훼손하는 발언을 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 발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현 정부가 전 정부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독립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어느 지점에 맞게 감사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받을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 제1야당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에게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추궁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감사원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발언 속에서도 어떤 중립성들을 훼손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또 다양한 감사 행태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촛불이나 또는 직권 남용 이렇게 전 접근하는 것들은 좀 국민 정서랑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표현을 꽤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로부터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 아닐까 싶고요. 공포정치 운운하게 되는 야당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무리한 수사 감사라고 주장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지난 2017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를 다 떠나고 난 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캐비넷 하나하나 털어보니까 그 안에서 문건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더라 하면서 하나둘씩 검찰에 넘기고 고발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정치 보복에 청와대 용살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감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수사가 진행되는 때에서는 이렇게 촛불 집회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 이런 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다 말로는 외치면서 결국 촛불을 언급하고 다시 정쟁으로 유발하는 메시지가 세게 나오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진정 민생을 원하는 정당이라면 현재 해야 되는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내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고위 당정청을 당정대라고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이니까 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감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말도 했는데 뭐 외교 쪽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야권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글쎄 우리 국민들이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제 정세가 정말 복잡한데 이 여야가 그냥 부딪혀서 싸우기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참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의 정무적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정대 역할에서 생각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여권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공감대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이 국정감사,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어차피 첫 번째고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정감사의 주요 대상이 문재인 정부 때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반발,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조사조차 뭐 정치 탄압이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뭐 그렇더라도 뭐 국정감사를 뭐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정쟁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하튼 한 분야에서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민생은 또 민생대로 뭐 관련 부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챙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한다고 해서 뭐 민생 포기냐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국정은 다양한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는 부서는 또 그 부서대로 민생을 챙기고 수사하는 부서는 또 수사부서가 하고 그러니까 국정은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뭐 국정감사가 이제 전 정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것들이 뒤섞여서 아마 혼재가 될 것 같아요. 이 임기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국민들 바라보고 여야가 좀 정말 좀 관심 좀 갖고 민생 좀 챙겼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지난 1일이었습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육해공군 상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계룡대에서 개최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십시오. 장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성공의 태극기 높이 날리는 이날은 민주군대 국군의 날이다. 젊은 힘이 뭉친 10월 초하루. 네, 대통령 실은 A-10, F-16 등 주한미군 군용기까지 공군 전력 시험에 최초로 참가하는 등 계룡대에서 진행한 행사 중에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보셨습니다만 열병차에 올라서 이제 부대별로 사율도 하고 거수경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뭐 곳곳에서 지나가는 거 보고 엄지척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좋긴 했는데, 자, 기념식사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국방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북 관여 정책,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그 어휘에 정확하게 맞는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은 그것에 맞춰서 담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는데요.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금 일주일에 수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핵 사용을 완전히 법제화하는 그러한 지금 그 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강고한 동맹하에 이러한 대비 억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지금 동북아나 남북 관계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이 얘기했던 핵 능력 고도화 플러스 소위 선제적인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제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위협은 더 계속적으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무 시리즈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저 현무 시리즈의 가장 좋은 성능으로 만들었던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입니다. 뭐 그 이전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평화라고 하는 방면에 대한 주장들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소위 보수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방식의 성능 개선 어떤 그 국방위의 내부적인 구성비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했다면 그 상황에 맞게 대북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어떤 대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이념 대결로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힘을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전략적인 힘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점들은 계승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점과 관련해서 좀 내부에 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초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윤 정부 같은 경우도 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계승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행사에서요, 이 현무5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이른바 뭐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에서 9톤 정도 되는 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은 3,000km 이상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도 전환될 수 있고요. 10발이면 핵무기와도 맞먹는다. 뭐 이런 설명을 군 당국계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100m 되는 김정은 벙커 같은 게 있다면 이것도 한 방에 그냥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최신 무기를 이날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관련해가지고 소위 상축 체계 중에 이 현무 시리즈는 대량 응징 보복의 무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탄두 중량으로 보거나 또 탄두 그 사거리로 볼 때 굉장히 그 한국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대놓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미사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선진국이고요. 조금 전에 김 교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통제와 관련한 모든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해제했지만 실질적인 해제는 이미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 체계를 선진화하면서 북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군수산업 굉장히 발전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게 토대가 돼서 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뭐 몇 조 원씩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차도 최신 전차가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라는 게 열렸었는데요.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제조한 업체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있고요. 드론, 무인 포탑 등을 갖춰서 완전 영화에서 나올 법한 저런 전차를 이 차세대 전차 CG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이더에도 안 잡힐 거고요. 무인 포탑이니까 원격 조정, 그러니까 드론처럼 전차도 이 기동을 가능하게 했고 130mm 포를 장착해서 이게 K2 전차는 120mm 포인데 더 큰 포가 되는 거고 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하면 이 최신의 우리 전차가 되는 그런 무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흑표를 이을 국산 스텔스 전차의 영상도 공개하면서 이 군사 강국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런 전차가 이제 실전 배치된다면은 뭐 저희들도 상당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군의 날 행사 당일입니다. 1일 오전에 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흥정물도 없습니다. 관찰에서 가장 위대한 강인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네, 뭐 도발 공식을 깼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뭐 미 항모 있을 땐 별로 안 쏘고 우리나라 큰 행사 있을 때도 안 쐈고 보통 미국 겨냥해서 이 아침에 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쏘면 미국에 이제 오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에도 쏘니까 예전과는 다른 식으로 도발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벌써 4번이나 미사일을 쏜 겁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건? 도발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지난달 이제 한미연합훈련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에 축소됐던 내용들을 다시 현실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바로 직전 또 방한하고 떠나고 난 뒤에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 속의 관심을 좀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보다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고 났을 때를 한번 고민해 보면 2017년도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 또 6차 핵실험에 이어서 국제사회 속에 대한 긴장도를 끝까지 끌어올렸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핵무력 법제화 이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미국 등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수록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적어도 이런 문제만큼은 여야가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북한의 핵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여기에는 머리를 맞대겠죠. 이거 안보에 대해서 누가 이걸 정정하겠습니까? 하여튼 북한의 도발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군사력 그리고 우리의 첨단 무기들이 속속 개발돼서 또 조만간 실전 배치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서 좀 실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보통 연설하러 나왔을 때 이 군인들이 경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쉬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 밑에서 재병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대 열중 시효를 했다. 이게 좀 제대로 좀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충성! 열중!
슛!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처음이라 몰랐냐, 면제라서 몰랐냐,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자,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 장면 때문에 그 주말 동안에 그 전직 대통령들이 열중시어, 부대 열중시어 하는 영상들까지도 또 이제 인터넷상에 공유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군 면제인 거는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요. 뭐 군 면제여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 사열을 위해서 저 장병들은 정말 오랜 기간 연습을 했을 거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그 당시에 부대 열중시어를 하도록 하는 뭐 어떤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적인 것들이 안내가 됐을 텐데 대통령이 그 부분을 숙지가 혹시라도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실수였을 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좀 매끄럽게 행사가 이끌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대통령 기념사 시작 직전에 재병 지휘관이 부대 열중시어 구령을 했다. 대통령이 별도로 구령을 하지 않아도 재병 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구령을 할 수 있다. 부대원들이 장시간 부동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재병 지휘관이 따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문제 삼느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군대 갔다 온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훈시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훈시를 할 때 이제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휘관이 이제 열중시어 하고 이제 뭐 그때는 또 시어라는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열중시어만 해도 부동자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열중시어도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3, 4분 하고 나면요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렇죠. 마비가 올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편한 자세로 훈시를 들어라.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글쎄, 그거는 뭐 이제 훈시를 하는 당사자가 만약에 그걸 깜빡하거나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때는 지휘관이 얼마든지 판단해서 그 열중시어나 아니면 시어 자세를 그 구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냥 제가 보건대는 약간의 해프닝성 논란인데 저걸 가지고 뭐 군 면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그 저는 참 지나친 뭐 문제 삼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은 뭐 온 다음에 부대 열중시어 이렇게 합니다. 면제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의전에 있어서 뭔가 이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또 그리고요, 이 행사 말미에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 자막을 승리의 횃불로 표기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노래는 또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네, 이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 군에서 굉장히 자주 부르는 군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씩씩하고 그래서 많이 부르는데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요. 이 멸공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북한을 상대로 한 거죠. 근데 이 국군의 날 행사에 초대받는 나라 중에는 공산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서 이 멸공을 승리라고 바꾼 것 같은데 실제 노래할 때는 멸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정의 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 공산주의는 1990년대 다 역사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빈들을 배려해가지고 바꾼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말로 노래 부르면 뭐 그것까지 다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왜 그 열중시어를 그렇게 했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잡아보려고 야당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딴 얘기 같지만은 얼른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지지율이 막 80%까지 올라가거든요. 정몽준 의원을 정몽주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 하와이어 하세요라고 당시 통역을 하던 박진 통역이 그렇게 호치를 했는데 후아요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당황하면서 재치 있게 I'm Hillary's husband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구분도 못 돼갖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동안 계속 꼬투리가 잡히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도 지금 용납하려 하는 자세가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얼른 지지율을 올려서 이 국정이 안정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테일 아주 상세한 것까지 좀 국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아야 할 텐데 조금 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또 기념 행사할 때 국군의 결의를 소개하는 영상에는 중국군 장갑차가 삽입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문가도 되게 많거든요. 그 군사적인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딱 보면 뭔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게 아니거든요. 이걸 집어넣는 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 포함됐다. 이런 일 재발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다 저질러 놓고 사고하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윤 대통령에게는 가랑잎에 옷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점점 젖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잘 해야 되겠지만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국군의 날 행사를 둘러싸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송할 때 속보를 전해드렸었죠. 한 장관을 한 달간 미행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일당이 있다. 이런 보도가 그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특정이 됐는데 시민 언론 더 탐사라는 뭐 온라인 매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쪽이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안에서 많이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쌍방이 충분히 할 말은 말씀 나눴고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 뭐 미행을 했다고 알려진 더 탐사. 여기는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이른바 줄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열린공감TV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최근에 만든 유튜브 채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 장관의 부동산 관련 제보를 받아서 퇴근 후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딘지를 확인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용의자로는 30대를 특정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끝끝내 문제가 있어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지우기가 어렵고요. 관련된 제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미행 성격으로 따라다녀서 스토킹 하듯이 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보가 많이 쏟아지는 정치인 중에 가장 유명한 정치인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단연 이재명 대표를 뽑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제보가 있다고 이재명 대표의 모든 24시간을 누군가가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쫓아다니면서 미행하고 스토킹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당의 얘기를 꺼냈던 상황은 이 언론 매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비슷한 유사한 행동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양 검사라고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치매가 걸렸다는 모친의 집을 방문을 해서 이게 취재라는 미명 속에서 허위로 문제를 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양 변호사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모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히 또렷이 기억이 나고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노부모가 계신데 노부모가 살고 있는 자택에 대해서 또다시 취재에 대한 이 미명 아래 자기들의 막무가내 행동들이 이어졌던 상황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취재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혼란들이 가져올 상황들이 많을 텐데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행동들이 어느 정파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대상이 되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되게 될 것인지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이 언론의 취재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 상식의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면 이런 일들까지 좀 따져 묻는 하나의 입법 과정 정비들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윤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이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하거나 뭐 쫓아다니거나 이런 경우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해당 매체가 뭐 매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유튜버가 본인들은 취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다라는 취지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당장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돼봐야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것과 그리고 그 주의를 배회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스토킹에 해당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취재로서의 적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스토킹을 하는 것 자체는 엄중하게 그 죄책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시민 언론 더 탐사 자신들의 이름입니다. 열린공감TV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열린공감TV를 했던 분 중에 몇 명이 나와서 만든 게 이거라는데 노컷뉴스가 지난번에 저희들도 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언론사를 표방한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일당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고요. 어처구니가 없다. 한 장관과 경찰 말만 듣고 어떻게 이 확인 취재 없이 그대로 받아 쓰느냐. 언론사 표방 일단이라는 표현 썼는데 만약 노컷뉴스가 그렇게 당하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도 다 등록된 언론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론의 활동이냐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도 취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취재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 그 요건이 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뭐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지속적 이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은 저는 충족됐다고 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저걸 허용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달간 미행을 했다면 그거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과연 그 시민 언론 더 탐사가 언론사냐 그다음에 언론사를 할지라도 한 달간을 쫓아다닌 게 정당한 사유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좀 한계가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처럼 이제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그냥 보통 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더 탐사 측에서 얘기했듯이 뭐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도곡동 집에 뭐 2번을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취재의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번이 아니고 한 달간 그 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집에까지 가는 동안 또는 뭐 헌재에서 변론을 하고 나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마지막 일정부터 집에까지 가는 거를 무려 한 달간 만약에 쫓아다녔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취재의 범위를 상당 부분 넘어섰다. 그거는 충분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저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궁극적 판단도 수사나 아니면 나중에 뭐 법원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넘어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돼야지 지금 현재 공방망 벌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뭘 도대체 취재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두 차례 가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간 그렇게 했다면 뭔가 다른 취재 목적이 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요. 뭘 좀 더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 30대 용의자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 열린공감 TV 쪽에서는요, 이 과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위법 행위는 열린공감 TV 이것도 이들의 주장이니까 법인을 강탈해서 유튜브 계정을 새로 생성해 활동 중인 더 탐사의 소행이다 뭐 이러면서 누가 밉다고 미흡하게 취재하는 건 기자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 내부적으로 뭔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공감 TV는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고요. 이 더 탐사라는 곳은 과거에 열린공감 TV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새로 만든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면 사실 열린공감 TV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천수 PD라는 분하고 이 더 탐사 측은 열린공감 TV에 있었던 건 맞아요. 열린공감 더 탐사 측에 지금 기자, 전직 기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내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공감 TV를 벗어난 일부 기자들, 전직 기자들이 더 탐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시민 언론 열린공감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열린공감 TV하고 헷갈린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시민 언론 더 탐사로 8월 달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 열린공감 TV의 그 정 PD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물론 본인의 주장이죠. 그 사실은 이제 지금 나왔던 그 팀이 흥신소를 활용해서 뭐 취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찰에 적발된 저 그 더 탐사 출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흥신소 직원인지 또 아니면 그 더 탐사의 직원인지 이거는 현재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드러나겠죠. 자, 한편 검찰이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간 걸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공소장에 그 이재명 그리고 현재 당대표와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이제 같이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성남FC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이 혐의 자체가 제3자 뇌물 의혹이기 때문에요. 그 뇌물 혐의를 직접 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공소장 이렇게 쓴 게 기소를 일단 전제로 했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공모했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김백민 비대위원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성남FC의 구단지처럼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 대장동 관련돼서도 주장했을 때 성남시장이던 시절 최대 치적처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게 되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성남FC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역시 성남 시민들을 위한 이득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본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성남FC 핵심 관여란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를 토대로 후원금을 받고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던 상황들이 규정되면서 성남FC가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흘러가게 됐을 때의 법적 판단은 상당히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아마 이런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요,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8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이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 간의 공방 그리고 검찰과 야당의 공방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